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1930년대 경성. 일제강점기 그 서글픈 시대에도 끔찍한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오만방자한 일본 경찰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척척 풀어내는 경성 최고의 탐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서롱주. 이 천재 탐정 곁에 좋은 친구도 있으니 그는 한의사 왕도손. 두 사람은 허도순 부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의 동거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익숙한 무언가를 눈치채셨을까요? 네, 이 소설은 탐정 셜록 홈즈를 모티브로 한 오마주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단순히 유명 탐정 소설의 오마주 작품이라고 한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갈수록 1930년대 경성이라는 독특한 시대 배경에 너무나도 잘 녹아든 등장인물의 특징과 서사도 찰떡이라 생각되고 마치 그 시절 경성 한복판에 살고 있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여러 사건들은 조선 근대사를 잘 아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익숙하게 다가올 뿐더러 그렇기에 그만큼 더 신선한 느낌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아는 맛에 신선미까지 더했으니 재미가 따라오겠죠. 사건들이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제 머릿속에 박힌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는 어느새 하얗게 지워지고 1930년대 경성의 모돈보이, 이 시크한 천재 탐정 서롱주가 각인됐다고 할까요? 새로운 소설의 첫 소개라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이번 오디오북을 듣고 여러분도 탐정 서롱주의 매력에 스며들길 기대하며 경성시대 탐정극,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경성시대 탐정극 첫 번째 사건. 운수 좋은 날. 서롱주는 대단히 특이한 친구다. 보통의 조선사내는 18이 되기가 무섭게 장가를 들어 20이 되기 전에 애를 가졌지만 그는 25을 헤아리도록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공평하게 속박하며 인류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였고 전통적인 중매 결혼은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악습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연애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랑이란 감정은 분노나 슬픔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변덕이고 여성과의 연애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설군, 설마하니 여성의 지적 능력이 자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날 아침 내가 커피를 홀짝이며 이죽거리자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여보게 왕도성군, 나는 유림에서 으뜸 가는 성인으로 떠받드는 공자님처럼 편협한 남녀차별주의자가 아닐세. 이미 근세기 초 불란서의 마담 큐리가 여성의 사고력이 남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나. 하지만 말일세, 입맞춤을 구걸하는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 편지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건 인간에게 두뇌를 선사한 조물주를 모독하는 행위라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 낭비라고 말한 걸세. 그런가. 하지만 요즘 자네 역시 두뇌를 많이 쓰는 것 같진 않더군. 내 신랄한 비판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서롱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숙련된 요리사라 할지라도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요리할 수가 없지. 그리고 요리사에게 필요한 게 야채와 고기라면 내게 필요한 건 사건이라고. 사건. 해결해야 할 사건이 없는데 대체 무슨 놈의 두뇌를 쓴단 말인가. 이 친구야, 자네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은 줄을 섰다고. 그런데 의뢰가 들어오는 족족 거절하면서 사건이 없다고 한탄하는 게 말이 되나. 이봐 왕도성군, 만일 자네 한자 중에서 어깨가 아픈 사람이 온다면 짐을 놓고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탕약을 처방하겠지.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진 사람이 자네를 찾아온다면 한의사가 아닌 외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권하지 않겠나. 그래야 옳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설렁주는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빼어물며 말을 이었다. 한데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사건들은 대부분 기민한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지적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열을 올리며 뛰어드는 건 머리가 모자란 일본 경찰들 뿐이지. 난 그런 사건엔 손톱만치도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 거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는 성냥을 꺼내 담뱃불을 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몸을 기대며 창문을 열었다.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두 뺨을 간지렸고 시선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맴돌았다. 그리고 동그랗게 벌린 입술에서 솟아나는 한 움큼의 연기가 새파란 아침 하늘에 뭉게구름을 그렸다. 입맛에 맞는 사건이 들어올 때까지 무의도식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나는 신문을 집어들며 빈정거렸다. 나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반기고 있는 건 아니라네. 지적 흥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탓에 이젠 학교 후배 상담력으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처했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설렁주는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책상으로 손을 뻗어 구깃구깃 접힌 한 장의 전보용지를 집어들었다. 어쩌녁에 내 고등학교 후배한테 이런 전보가 왔다네. 전보용지엔 다음과 같은 말이 한 줄 적혀 있었다. 기니 노날릴, 명일 오전 10시 방문. 김수영. 이 친구는 누군가? 내가 전보용지를 쳐다보며 묻자 설렁주는 담배 연기로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답했다. 경기고 후배. 경성에서 열렸던 동문회 모임에서 몇 차례인가 만난 적이 있지. 지금은 일본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네만 방학을 틈타 들어온 모양이야. 말하자면 자네와 같은 지식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군. 나는 벽시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시간은 이미 오전 10시 반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30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지식인답지 않은 무례한 행동 아닌가? 약속 시각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제 곧 알 수 있겠군. 설렁주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기, 지금 막 도착했군. 좀 있으면 올라올 거야. 창 아래 좁은 길에 세워진 인력거에서 검은 학생복을 입은 젊은이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인력거꾼에게 삭슬 치르고 우리 하숙집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문 밖의 계단이 삐그덕거리며 울었다. 누군가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 뒤이은 것은 방문을 똑똑 두들기며 외치는 소리. 계십니까? 설렁주는 다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면서 말했다. 그래, 여기 있으니 어서 들어오게나. 벌컥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까의 학생이 휘적휘적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참말로 죄송합니다. 그는 학생모를 벗고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설렁주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눴다. 조금 늦은 거 가지고 일일이 사과할 필요는 없네. 게다가 오늘 아침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집안일이 서툰 식모가 국물을 엎드리질 않나. 고양이가 발톱으로 핥혀대질 않나. 자전거 타이어가 갑자기 빵꾸 나질 않나. 급한 대로 인력거를 탔지만 빙 돌아서 오는 바람에 시간을 맞추지 못했겠지. 그러자 김수영이 입을 떡 벌리고 외쳤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거야 간단하지. 설렁주는 김수영의 오른쪽 손등을 가리켰다.
방금 막수를 하던 중에 엄지손가락 뿌리에 옥도전기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게 눈에 띄더군. 한데 그 밑으로 두 갈래 가느다란 상처 자국이 삐뚤빼뚤 지나가고 있더라고. 연필을 깎다가 칼날에 베인 거라면 손가락 뿌리가 아닌 손끝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 자국도 날카로운 직선을 그렸겠지. 자네와 같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애완동물이 변덕스레 발톱을 세우고 핥힐 때 정도로 한정되겠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얘기를 들은 게 생각나더군. 이쯤 되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너무 명백하지 않은가. 선배님의 눈썰매에는 당해낼 도리가 없군요. 실은 어젯밤에 그놈의 고양이를 붙잡으려다 손등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 식모한테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계집애죠. 오늘 아침엔 밥상을 내오다가 제 무릎팍에 국그릇을 엎질러 버리기까지 했죠. 그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나올 때 틀림없이 바지를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네가 입고 있는 윗도리는 말끔하게 다림질되었지만 아랫도리는 좀 지저분한 데다 구겨진 것도 제대로 펴지질 않았더군. 아무래도 윗도리와 짝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눈을 아래로 내려보니 자네의 왼쪽 양말에 국물이 한두 방울 튄 흔적이 있더군.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밥상을 받을 때 국그릇이 엎질러지거나 해서 묻은 거겠지. 그래서 급히 바지를 갈아입고 나온 거라고 그렇게 추리할 수 있었네. 그런 다음 서롱주는 손을 들어 김수영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윗돌이.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포켓 단추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덜렁거리더군. 자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님이나 누님이 아침 밥상을 내오거나 단추를 다는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 아마도 식모였겠지. 국그릇을 엎지르고 단추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 식모라면 집안일이 서툴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예. 그럼 자전거 타이어가 터진 건 어떻게 아셨죠? 자넨 남들보다 호사스런 취미를 많이 즐기는 편이었어. 아이스하키니 사진이니 그리고 자전거까지. 특히 자전거의 경우 3년 전에 시가로 무려 30원이나 하는 일제 자전거를 살 정도로 푹 빠져 있었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 그건 동생에게 맡겨두고 간 걸로 기억하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그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력 거를 타고 나에게 왔다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자전거의 가장 흔한 문제라면 역시 타이어 빵꾸 아닌가. 아마 자네 동생이 타고 다니다가 빵꾸를 내거나 했겠지. 서롱주는 슬쩍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손을 들어 허공에 구불텅한 곡선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네 집에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네. 그런 길은 인력 거꾼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 올라갈 땐 힘들고 내려갈 땐 위험하지.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평한 길만을 골라서 다니겠지. 와, 역시 설 선배님답습니다. 전 또 무슨 투시술이나 독심술 같은 마술이라도 부리신 줄 알았죠. 김수영은 유쾌한 너털웃음을 터뜨렸지만 서롱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술은 눈속임이네. 하지만 추리는 강철 같은 논리에 입각한 과학일세. 요령을 모르면 뭐든 신기해 보이긴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자리에 앉게나. 김수영은 망토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서롱주가 고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며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여기 이분은 니십니까? 이쪽은 내 절친한 친구인 한의사 왕도손. 3년 전에 중국에서 조선 한의학을 배우러 와선 아예 여기 눌러 앉은 친구지. 어서들 인사를 나누시게.
나와 김수영이 서로 자기소개를 주고받으며 악수를 하는 사이 설ong준은 다시 담뱃갑을 꺼냈다. 행여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네. 이 친구는 중국인답게 입은 무거우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선배님께 의뢰하려는 사건은 전혀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도리어 할 수만 있다면 조선 천지에 널리 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어떤 얘기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군. 담배라도 한 대 태우면서 얘기해보게나. 김수영은 설ong주가 내민 담배를 받아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뭉글뭉글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년 전에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선배님께서도 일본 유학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별 모임에 가입하는 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의 아이스하키 구락부와 경기회란 모임에 적을 두고 있었죠. 경기회의 정식 명칭은 제관동 유학생 경기 친목회였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경제대, 메이지대, 와세다대 등 관동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죠. 회원 숫자는 30명가량인데 거기서 사귄 친구 중 하나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허명주입니다. 허구는 경기도 연천 출신으로 재작년에 메이지대 일문학과에 입학했는데 나이는 21로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런저런 부업으로 생계를 꾸렸는데 그때부터 경기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친구는 가진 재주가 워낙에 많아서 우리들 사이에선 재간꾼으로 통했죠. 말재간이 탁월한 데다 장기나 바둑 같은 잡기에도 능하고 뜀박질도 잘해서 역전 마라손 대회에도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사람됨도 듬직하고 착실해서 믿을 만한 친구였죠. 그런데 대략 한 달 전, 정확하게는 11월 21일, 경기에는 아사카사의 요정에서 조촐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부 10댓 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허군도 있었죠. 그날따라 술이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특히 허군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우리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무가 술값을 치르는 사이에 허군이 비척거리며 문 옆에 좁은 복도로 향하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죠. 자네 또 어딜 가려는 건가? 허군은 고개를 돌리며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변소에 갔다 오려고. 물만 빼고 나올 거야. 그는 복도 끝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잦아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변소 앞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메이지대 의학부의 유영식 군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허군, 아직도 멀었나?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건가? 몇 번을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이 돌아오질 않자 참다 못한 유군이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이 친구가 어딜 간 거야? 우리 일행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변소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변소 안은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로 가득 차 있을 뿐 허군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김수영은 잠시 말을 끊고 담배를 뻐끈거렸다. 마치 한숨을 돌리기라도 하듯. 설ong주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변소 안에 다른 출구는 없었나? 이를테면 환기창 같은 거 말일세. 변기 위에 조그만 환기창이 붙어 있었는데 그 크기는 남자 하나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요. 그렇다면 얘기는 뻔하군.
그 친구는 그 창문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바깥에서 창문을 닫고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겠지. 단순한 증거에서 유추된 합리적인 결론. 그러나 김수영은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며 그 결론을 부인했고 다시 그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환기창을 열고 바깥을 확인해 봤죠. 창밖에는 건장한 장정 하나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 동서로 뚫려 있었습니다. 동쪽 끝은 높은 철책으로 막혀 있었지만 서쪽 끝으로는 20m쯤 올라가면 큰 길로 이어지는 길목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그 유일한 출구가 때마침 주차해 있던 택시에 가로막힌 상태였다는 거죠. 운전수는 차창을 열고 태평스레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즉시 환기창을 빠져나가서 그 택시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이보십시오. 혹시 학생 하나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운전수는 담배를 문 채 저를 흘낏 쳐다보더니 퉁명스레 대답하더군요. 못 봤어.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니 운전수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여보셔, 나를 못 믿겠다는 거요. 내 눈이 썩은 생선 눈깔인 줄 아오. 내가 아까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우며 저 골목길을 쭉 지켜봤지만 도둑 고양이 하나 지나가질 않았수다.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사람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좌우로는 건물이 다닥다닥 어깨를 붙이고 늘어서서 종이 한 장 들이밀 틈도 보이지 않았죠. 길가에 면한 창문은 전부 단단히 닫혀 있었고요. 동쪽 끝에 은행 건물을 둘러싼 철책은 높이만 3m가 넘으니 장대 높이 뛰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길바닥에 맨홀 뚜껑 하나 붙어있지 않았으니 하수도로 내려가 숨는다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택시 운전사의 눈에 띄지 않고서는 어디로든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단 말이군. 서롱진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우리는 그 길로 운전수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한 순사는 수사를 하긴커녕 노골적으로 귀찮은 기색만 드러내더군요. 이봐요. 술 취한 사람이 잠깐 모습을 감춘 것 가지고 일일이 경찰을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머리 끝까지 술에 취해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철책을 뛰어넘거나 했겠죠. 내일 아침이 되면 술이 깨서 멀쩡한 얼굴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들 돌아들 가세요. 하지만 그 순사의 말과는 달리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허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와 유군이 요역이 이정목에 있는 허군의 하숙집에 찾아가 봤죠. 주인장의 말로는 요 며칠간 허군이 들어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겨우 사정사정을 해서 잠긴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과연 사람이 드나든 행적이 없더군요. 다담이 육조 남짓한 방에 가구라 할 만한 것은 사과 개짝보다 못한 낡은 책상과 쓰러질 것만 같은 책장,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유구는 책상 위에 얇게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나흘 정도 들어오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린 다시 경찰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일 없을 거라는 둥, 곧 돌아올 거라는 둥, 별 위안도 되지 않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죠.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허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소식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수영은 거의 끝까지 태운 담배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짓눌렀다. 치지직 빨갛게 타오르던 담뱃불이 순식간에 까맣게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방학을 틈타 돌아온 김에 날 찾아왔단 말이군. 서롱주의 말에 김수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분기 어린 목소리를 내뱉었다. 네, 사람이 연기처럼 증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경들은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 유학생이 사라진 사건 따위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어쩌면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지레 포기한 건지도 모르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 서롱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나직하게 니까렸다. 이젠 믿을 거라곤 같은 조선인인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맡아 허군의 행방을 추적해 주십시오. 김수영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다. 서롱주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눈을 멀뚱거리기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실소를 터뜨리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김군, 그건 아무래도 힘들겠어. 그러자 김수영이 초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비용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장과 총무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선배님께서 사건을 수임해 주신다면 도쿄 여행 비용과 체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다 지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닐세.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아니, 대관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님도 외경들처럼 허군이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실은 이미 사건을 해결해버렸다네. 서롱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에 김수영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석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벌떡 일어나 면박을 줬다. 의복의 설군, 농담이라면 작작하게. 어떻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허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서롱주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수영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허군이 자네한테서 돈을 빌린 적은 없나? 아, 왜? 최근에 허군 집안 가세가 기울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다 합치면 이럭저럭 100억 원은 될 겁니다. 근데 뭐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빚은 질 수 있는 거죠. 김수영은 어리둥절한 낯빛이었다. 서롱주는 담배를 꺼내 들으며 입을 열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허구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만한 빚을 졌을 것세. 다 합치면 1,000원, 아니 어쩌면 2,000원 이상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단 말씀입니까? 능력 이상의 큰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려는 의욕을 상실하고 쉽고 빠르게 탕감받으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일세. 즉, 도망친단 말이지. 그러나 김수영은 그 의견에 공감이 가지 않는지 손을 내저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 잠깐만요, 선배님.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변소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수수께끼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서롱주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비웃음을 그렸다. 그는 성냥갑을 들고 달각달각 흔들며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지. 변소문이 닫혀 있었으니 허구는 당연히 환기창으로 몸을 뺐을 거야. 그런데 환기창 아래 골목길은 한쪽 방향이 막혀 있었지. 동쪽 끝에는 3m에 달하는 철책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정확하게는 양방향이 다 막혀 있었죠. 반대쪽에는 택시가 서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택시 운전수는 허군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점이지. 어째서 택시 운전수는 허군을 보지 못했을까? 대관절, 허군은 어디로 간 걸까? 서롱주는 성냥을 꺼내 벽에 그었다. 딱, 팍!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오르고 뒤이어 뭉게뭉게 담배 연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손을 흔들어 성냥불을 끄면서 해답을 제시했다. 답은 아주 간단해. 택시는 장애물이 아니라 관문이었어. 즉, 허구는 한쪽 문을 열어 택시에 들어가 반대편 문을 열고 내린 걸세. 그리고 유유히 큰 길을 따라 내려간 거야.
그 택시 운전수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한 거고. 거기서 침묵. 서렁주는 깊이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김수영은 할 말을 잃고 멍청하게 눈꺼풀을 깜빡거렸다. 나는 그를 대신해 물었다. 그렇다면 택시 운전수가 김군을 속였단 말인가? 어떤 사건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목격자는 둘 중 하나야. 눈을 감고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서렁주의 말이었다. 아마 허구는 미리 택시 운전사를 매수해서 그날 밤 11시경 서쪽편 골목길 끝에 차를 주차해 두라고 일렀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바로 그 늦은 시간 그렇게 딱 좋은 위치에 택시가 서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정말 간단한 속임수로군. 나는 혀를 내둘렀다. 속임수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네. 복잡한 속임수일수록 여기저기 증언을 남기고 증거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빨리 들통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단순한 속임수는 어지간해선 발각되지 않아.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마치 김군, 자네처럼 말이야. 단순하고 명쾌한 해설. 거기에 반박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수영은 한 방 먹었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요건데 허군과 운전수가 한패가 돼서 우리 모두를 보기 좋게 속여 넘긴 거군요. 그렇지. 난 사실 허명주 군이 진짜 유학생인지조차 의심스럽네. 학적부에 이름만 올린 휴학생처럼 편리하고 불확실한 신분도 없거든. 자네가 알고 있는 허구는 진짜 메이지대 휴학생인 허명주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일 걸세. 더 늦기 전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한 편이 좋을 것 같군. 예. 그래야겠군요. 당장 친목회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 얼굴에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스쳐갔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머릿속이 뒤숭숭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간 거라니 차라리 안심이 됩니다. 실종 사건이 잇따라 터지다니. 서렁주는 길게 늘어진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면서 물었다. 김수영은 탁자에 펼쳐져 있던 오늘자 신문을 뒤적이더니 제1면의 맨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바로 엊그제 터진 이 사건 말입니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은 거부 유원기 씨 의문의 실종, 경찰은 침묵이란 표제였다. 나는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흘 전인 12월 15일 저녁 7시경 경성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부 유원기 씨 55세가 인력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 씨는 경기도 파주군 일대의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로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경성으로 이주해왔다. 농장일은 동생 유원익 씨에게 맡기고 유 씨 자신은 정릉에 대저택을 짓고 살면서 부동산 사업과 포목점 사업에 전념했다. 12월 8일 오후 유 씨는 집에서 쓸 일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장미화 씨, 식모 안정민 씨와 함께 미스코시 백화점에 들렀다. 유 씨는 죽참정 일대에 택지를 매입하는 일로 부동산 업자인 김영택 씨와 저녁 8시에 동대문의 끽차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저녁 7시 10분 전 바리바리 물건을 사든 아내와 식모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유 씨는 혼자서 인력거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백화점 앞에 가로등을 수리하던 전기기술자 가네무라 씨가 유 씨로 추정되는 풍채 좋은 조선인 남성이 인력거에 타면서 큰 소리로 동대문이라고 외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유 씨는 종족을 감췄다. 끽차점에서 유 씨를 기다리던 김영택 씨는 밤 9시가 넘자 유 씨가 약속을 잊어버린 것으로 여겨 직접 정릉 저택을 찾아갔다. 가족들은 유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영택 씨의 말에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다. 유 씨는 아무리 사사로운 약속이라도 정확하게 엄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저녁 늦게까지도 유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종로서는 즉시 전담반을 편성해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책임자인 레이시치 레이토 경부는 반드시 유 씨를 찾아낼 거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제 17일 오후 5시 무렵 레이시치 경부는 갑자기 유 씨의 자택에서 수사진을 철수시키고 경찰 전원에 함구령을 내렸다. 경성시내 한복판에서 유력한 기업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침묵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 신문에서는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내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머리를 들자 담배 연기와 함께 비웃음을 흘리는 설ong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담뱃재를 떨구며 야유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과연 신문기자의 견식은 접시물보다 얕고 길가의 돌덩이만큼이나 보잘것없군.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유 씨는 실종된 게 아니라 유괴된 걸세.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정갈이 왔기에 경찰도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지. 자칫 잘못하다간 범인을 자극해서 유 씨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설ong주는 씁쓸한 구설을 머금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주제에 기자랍시고 닥치는 대로 써갈기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군. 이런 기자들 때문에 조선의 신문이 이류 삼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야. 김수영은 머리를 아래 위로 주걱거리며 말했다. 왜, 설 선배님 말씀대로입니다. 실은 유원기 씨는 방금 전 이야기에서 등장한 메이지대 유학생 유영식 군의 아버님 되십니다. 어젯밤 이 일로 그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땐 이미 협박장을 받은 뒤였죠. 제가 설 선배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지만 아버님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게 염려돼서 차마 움직이질 못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한 것조차 후회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몸값을 얼마나 요구한 것 같나? 듣기로는 1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설ong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꽤 비싸게 불렀군. 제 아무리 대취주라도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군. 왜? 유구는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며 그동안 아버님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김수영은 설ong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동안 어떻게든 유군을 설득해서 선배님을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경보다는 선배님이 훨씬 믿음직스러우니까요. 허군 사건을 앉은 자리에서 해결했다고 하면 유군의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유괴 사건은 아무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사건이니 가족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달려들긴 어렵겠지. 유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내게 연락 주게나. 김수영은 조만간 연락을 주겠노라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설ong주는 아래층까지 따라 나가 그를 배웅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설ong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끌끌 혀를 찼다. 나 원참. 돈만 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 아이스 하키나 치고 삐루나 마시는 주제에 학생복은 꼬박꼬박 챙겨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 후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나는 반쯤 핀잔조로 말했다. 그러자 설ong주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차가운 말을 쏟아냈다. 후배건 선배건 평가는 냉정해야지. 저 녀석은 내 후배지만 정말 한심한 녀석이라고. 100원이라는 거금을 떼이고도
푼돈을 잃은 것처럼 대범하다니. 저렇게 희박한 금정감각으로 뭘 하겠나. 기껏해야 아버지 재산이나 까먹으며 본정통을 주의하는 홈브라가 되겠지.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그거야 저 친구 자신이 걱정할 문제지. 어쨌든 자리에 앉은 채 멀리 도쿄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실종사건을 단숨에 해결한 자네 능력엔 감탄을 금할 길이 없네 그려. 내 칭찬에도 불구하고 서렁주의 얼굴에 잡힌 주름살은 도무지 펴질 줄을 몰랐다. 글쎄, 아직 모든 수수께끼를 다 해명한 건 아니라네. 수수께끼? 허근이 그렇게 요란하게 자취를 감춰야 했던 이유가 뭔지. 그게 수수께끼란 말이야. 보통 빚쟁이를 피해 야반 도주할 때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도망치는 법이거든. 아무리 자네라도 사기꾼의 심리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겠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나저나 이 사건 때문에 경찰도 골머리 꽤나 썼겠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설군? 아마 그 인력거꾼은 범인들과 한패겠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길로 인력거를 몰고 가서 동료들과 함께 유 씨를 납치했을 거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나 경찰에게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빈약한 신문 기사만 가지고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긴 어렵군. 서롱주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켰다. 그러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고 언짢은 목소리로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하간 이해할 수가 없어. 전차, 자동차, 비행기, 기계 문명이 창조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범람하는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힘으로 끌어대는 인력거처럼 느리고 불편한 교통수단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가해한 수수께끼라고. 나는 서렁주의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아까의 신문기사를 다시 한번 숙독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입을 열었다.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야. 며칠 전에 만난 인력거꾼은 바람같이 빠른 데다가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더라고. 하지만 경성 시내를 달리는 전차 차장한테서 그런 인간미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아무리 근대 사회라 할지라도 인력거가 선사해주는 낭만까지 잃어버려선 안 될 걸세. 내 말에 서렁지는 코드숨을 치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런가. 그 인력거꾼이 대체 얼마나 낭만적이었길래 그러나. 어디 한번 얘기해보게. 그야 어렵지 않지. 나는 신문을 접고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을 순서대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솔군, 혹시 자네 명치적 3종목에 있는 외식 여관 용명관을 알고 있나? 리우메이칸 말이군. 물론 알고 있네. 2층짜리 문화주택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꾸민 곳이지. 조선에 여행 온 외인들이 주로 묵는 곳이라고 하더군. 거기가 뭐 어때서? 아버님 친구분 중에 광동성에서 건어물상을 하시는 진씨라는 분이 계시네. 주로 대만과 요코하마를 오가며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요번에 중요한 거래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 그 여관에 묵고 계셨지. 한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지병인 신경통이 도져서 고생이 심하셨나 보더라고. 다행히 내가 여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여관 종업원에게 부탁해 왕진을 와달라는 존보를 쳤다네. 그렇게 말하니까 기억이 나는군. 정확하게 엿새 전 자네가 아버님 친구분을 배워야 한다며 왕진 가방을 들고 나갔었지. 아마 오후 1시 20분에서 25분 사이였지. 하, 자네 기억력은 정말 대단하구만. 맞아. 바로 그때쯤 요 앞에 나가 인력거를 기다렸네. 요즘은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택시를 탈 만한 여유가 없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력거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네. 경성시내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포장을 씌운 2인승 인력거였지. 그리고 그 인력군으로 말하자면 인력거꾼의 전형과도 같은 청년이었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아서 꾀죄죄한 얼굴은 온통 턱수염과 콧수염에 뒤덮였고 기름으로 떡진 머리엔 고약한 냄새가 풍겼지. 저고리와 바지도 온통 때꾸게 절어 본래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더군. 어쨌든 그 지저분한 청년은 내 코앞에서 인력거를 세우고 공손히 허리를 숙이더군. 그리고선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 난 명치전 용명관으로 가네. 가는 길은 알고 있나? 라고 대꾸했고 청년은 류메이크한 말씀이군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 그 대목에서 서롱주가 손을 들어 내 말을 중단시켰다. 잠깐만. 자네는 행선지를 용명관이라고 한 건가? 내가 받은 정보에는 여관 이름이 한자로 용명관이라고 쓰여 있었거든. 나는 그게 외식 여관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조선의 한자음을 동음으로 읽었지. 그랬더니 그게 그만 입에 붙어서 말이야. 아, 아까부터 자꾸 용명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군. 서롱주는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손을 내렸고 나는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무튼 아버님 친구분을 치료하러 가는데 늦으면 큰일 아닌가. 자칫 잘못하다간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인력거군에게 이렇게 말했네. 여보쇼, 30분 안에 당도하면 내가 오전을 더 얹혀주리라.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30분 안에 매셔다 드리겠습니다. 인력거군은 아주 신이 나서 달리더군. 지붕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싱싱 찬바람이 부는 소리가 귓가에 진동을 하더라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인력거는 난생 처음이었어. 아마 보통의 인력거군이라면 진작에 진이 빠져 혀를 빼물고 쓰러졌을 걸세. 하지만 그 친구는 힘이 남아도는지 뜀박질을 하는 내내 제잘제잘 잘도 떠들어대더군. 요즘 날씨가 어떻다느니, 요즘 종로바닥의 장사꾼들 사정이 어떻다느니 얘기거리도 계속 바꿔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청계천 변을 따라서 내려가던 도중에 냇가를 힐끔거리고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 재작년 요맘때 저쯤에서 간을 파먹힌 갓난아기 시체가 발견됐죠. 이야, 정말 그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요. 문둥이들한테 잡혀 먹힌 거라느니, 칼질 좋아하는 외놈들이 죽인 거라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죠. 나도 잘 알고 있네. 정말이지 요즘처럼 추울 때는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어지는 사건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거든. 그런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인력거꾼이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아, 손도끼가 딱딱해서 오싹해지는 놈이 습죠. 지금 뭐라고 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휘휘 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님께선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지 그러십니까요? 지금부터는 더 속도를 내서 뛰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곤 그 다음부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뛰는 일에만 매진하더군. 말을 붙여도 들은 척을 하지 않더라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일변하는 모습이 지키로 박사와 하이도 씨를 방불케 하더군. 앞뒤 좌우로 흔들리는 인력거 안에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노라니 절로 졸음이 밀려들더군. 그래서 왕진 가방을 껴안은 채 한숨 잤지. 아마 한 10분 정도는 푹 잤을 거야. 손님, 이제 다 왔습니다요. 인력거꾼이 쾌활하게 외치는 소리에 눈을 뜨니 바로 코앞에 용명관 간판이 보이더군. 나는 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지. 정확하게 27분 걸렸구려. 인력거삭 오전에 아까 약조한 오전을 더 얹혀주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인력거에서 내려 삭슬 치르니 그 친구는 돈을 허리춤에 전대에 집어넣으며 싱글벙글 웃더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80전이나 벌었으니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군요.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손님을 찾아 다시 인력거를 끌고 갔지. 참 별스럽고 희한한 인력거꾼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력거에선 전차나 자동차에선 느낄 수 없는 낭만이 묻어나는 걸세. 내가 말을 끝마치자 설ong주는 손뼉을 치며 껄껄 웃어 제쳤다. 대단해, 왕도선. 정말 대단해.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관찰했군. 게다가 엿새 전의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잘 기억하고 있고 말이야. 역시 나하고 같이 지낸 보람이 있는 모양일세. 아이, 뭘. 자네처럼 눈꽃만한 것까지 찾아서 들춰내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 아, 어쨌든 그 이야기 말일세. 결론에는 전혀 공감할 순 없지만 내용면에선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군. 근데 가는 도중에 한 몇 분쯤이나 잔 것 같나. 그리고 자는데 불편하진 않았고. 한 10분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이불을 깔고 누워 자듯이 아주 편하게 잤네. 중간에 인력거가 크게 요동치는 바람에 잠깐 눈을 뜨긴 했지만 말이야. 혹시 가방 안에 내용물이 헝클어지진 않았나? 그건 또 어떻게 알았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다. 나중에 역 안에 들어가 진씨한테 침을 놓으려고 왕진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침통과 약재가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더군. 자네, 그 인력거꾼의 얼굴을 아직 잘 기억하고 있겠지? 물론이야. 삭슬 치렀을 때 입이 찢어지라 웃던 표정까지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네. 그런가.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네. 그 친구가 손도끼가 딱딱해서 오싹해지는 놈입습죠. 라고 말한 것이 확실한가? 그럼 자네 설마 내 기억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확실해.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하다고. 워낙 생뚱맞은 말이라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있어야지. 알았네. 내 사과하겠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게. 설ong주는 낄낄대며 살짝 머리를 숙이는 척했다. 그러더니 벽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군. 그런데 왕도성군, 자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비나? 오늘은 하루 종일 별 약속이 없네. 잘 됐네. 그럼 밥을 먹고 나서 나랑 같이 외출하지 않겠나? 그래. 아무 일도 없을 때 한가로이 바깥바람을 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한데 어딜 가려고 그러나? 내 물음에 그는 싱긋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자네가 말한 인력거의 낭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아래층 식당부터 들러야겠지. 아까 헛옷순 부인이 말하길 오늘 점심엔 김치찌개를 준비했다는 거야. 헛옷순 부인의 김치찌개를 거르고 간다는 건 그야말로 범죄적인 행위겠지. 안 그런가?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한숨을 돌린 뒤 옷을 차려입고 외출에 나섰다. 나는 중산복에 두툼한 코트를 덧입고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도라우치를 썼지만 설ong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양복 차림이었다. 진한 잿빛의 양복에 같은 색깔의 프로코트를 걸치고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엔 중절모를 얹었다. 손에 쥔 나무지팡이에는 매끈한 윤기가 흘렀고 발에 신은 구두는 파리도 미끄러질 듯이 번쩍거렸다. 그런데 구두 뒤축엔 쇠징이 박혀서 길에 깔린 포석을 밟을 때마다 쨍쨍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유, 거참. 그 구두발 소리 한번 징하게 시끄럽군. 대체 어떻게 그런 거 신고 다니나? 나는 입술을 내밀고 투덜거렸다. 외인들의 혀짧은 말로는 화션, 제대로 된 영어 발음으로는 패션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빨래할 때나 밥 지을 때도 발랑거리는 드레스를 입겠다는 정신 나간 여자들하고 동격으로 취급하지 말아주게. 나는 직업상 일로 누군가를 미행하러 갈 때 이런 징박힌 구두를 고집할 정도로 무분별한 사내는 아니니까 말이지. 어련하겠나. 아무튼 자네가 미행길을 가는데 날 데려갈 것 같진 않군.
그래, 맞아. 지금 당장은 미행길이 아니라 저기 우체국부터 갈 걸세. 김군한테 전보를 칠 게 있거든. 서롱주는 지팡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길 건너편의 우체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김군이라면 아까 김수영 군 말인가? 그렇네.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지. 그는 우체국에서 존보를 치고 나와 큰 길가로 향했다. 날씨는 12월 중순답지 않게 온화했다. 공기는 차갑지만 햇볕은 따뜻했고 아직 눈 한 차례 내리지 않은 거리엔 자동차와 인력거와 사람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다니고 있었다. 서롱주는 전봇대 근처에 서 있던 인력거를 잡아타며 행선지를 밝혔다. 일단 명치정의 루메이칸으로 가주시오. 서롱주는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 1시 6분이군요. 만일 35분 내로 도착하면 오존을 더 얹혀주겠습니다. 어림잡아 40줄에 접어든 인력거꾼은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루메이칸이라면 가락국수집 옆에 있는 외식 여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35분이라면 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오전이 걸렸으니 죽도록 달려봐야겠군요. 그는 두 손으로 침을 태뱉고 쓱쓱 비비더니 손잡이를 고쳐잡고 발을 굴렸다. 땅을 박차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인력거가 아래 위로 덜컹거렸다. 그리고 좁은 길을 빠져나가 넓은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속력이 붙었다. 이 인력거가 달리는 속도는 자네가 엿새 전에 탔던 거에 비하면 어떤가? 나는 지붕 밖으로 후기를 내밀며 주변 풍경이 아래 위로 물결치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대강의 속도를 가늠했다. 그때보단 좀 느린 편이군.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3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야 두고 보면 알겠지. 넓은 청계천 변을 따라 내려가던 인력거는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바꿔 초라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불텅한 길을 지루하게 맴돌았다. 한참을 그렇게 돌다가 다시 큰 길로 나가니 본정이었고 조금 더 달리니 명치정이었다. 인력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바퀴 소리가 잦아들었고 인력거꾼이 헐떡이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낯익은 유메이칸의 커다란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어휴, 다 왔습니다, 여손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이 땀에 젖은 인력거꾼은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입에서 하얀 김을 토해냈다. 그리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에 밴 땀을 훔치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롱주를 바라봤다. 정확하게 38분 걸렸군요. 하지만 괜히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겠죠. 서롱주는 회중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오전을 더 얹어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젠 종로경찰서로 가시죠. 종로경찰서요? 아니, 여기서 내릴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친절하게 말을 해줄 것이지. 인력거꾼은 인상을 구기며 불퉁거렸다. 그러나 서롱주는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삭슨 따로 계산해 줄 테니 어서 가기나 하시죠. 이번엔 좀 천천히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인력거꾼은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인력거를 몰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서롱주를 붙잡고 물었다. 여보게, 명치정에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곧장 종로통에 가다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아무것도 안 하긴 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인가? 서롱주는 내 코앞에 회중시계를 들이밀었다. 시간을 재지 않았나? 시간을. 나는 점점 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재차 질문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재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것도 내 추리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증거는 종로서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입을 닫았다.
인력거는 넓디 넓은 황금정 대로를 거슬러 올라가 종로통으로 들어가더니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기세 등등하게 일어선 종로 경찰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멈췄다. 서롱주는 차에서 내려 인력거꾼에게 무려 20전이나 되는 돈을 쥐어줬다. 인력거꾼은 좋아서 입이 기미까지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니, 무슨 인력거 싹쓸 그렇게 많이 주나? 나는 서롱주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다. 이 정도 손해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뭘. 내가 괜한 허세는 부리지 말라고 핀잔을 주려는 찰나 종로 경찰서 앞을 지키던 젊은 순사보가 눈꼬리를 치켜세우며 다가왔다.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서 어이신대는 거요? 마치 금방이라도 허리에 찬 칼을 휘두를 것 같이 위압적인 태도였다. 인력거꾼은 겁먹은 표정으로 인력거를 끌고 도망치듯이 사라졌지만 서롱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레이시치 경부님을 뵈러 왔소. 아니 당신이 뭔데 경부님을 뵌다 만다 소리를 하는 거요? 순사보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때 담장 밑을 어슬렁거리던 나이 든 순사가 서롱주를 알아보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아이고, 이거 설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그는 고개를 획 돌려 젊은 순사보를 노려봤다. 그러더니 순사보의 기포를 잡아당기며 버럭 호통을 쳤다.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이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순사보는 아야야 소리를 지르며 더듬거렸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름난 사립탐정 서롱주 선생님이다. 너도 들어본 적 있지? 어려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부님께서 조언을 구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 말에 순사보의 낯빛이 사색이 되다시피 했다. 선생님,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서롱주는 그의 무례함을 따지지 않고 너그러이 웃어넘겼다. 아니, 사과할 필요 하나도 없소이다. 그보다 이젠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소. 물론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경부님은 2층의 특별수사본부에 계실 겁니다. 젊은 순사보는 황급히 말했다. 이거 고맙소.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조금 있다가 김수영이라는 학생이 올 텐데 그 친구를 특별수사본부로 데려와 주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롱주의 당부에 순사와 순사보는 일제히 발 뒤꿈치를 부딪히며 기립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뒤로 흘리며 우리는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1층은 사복경찰, 제복경찰, 피해자, 용의자, 수많은 사람이 뒤섞여 떠드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로 시끄럽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일변했다. 존재하는 것은 침묵과 정적, 코끝에 느껴지는 것은 적막감이 스며든 눅눅한 공기,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아 침침한 어둠 속에 잠긴 복도 양옆으로 줄줄이 늘어선 방문이 보였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방문 앞에는 특별수사본부라는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서롱주는 그 문을 건성으로 두들기더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벌컥 열어젖혔다. 특별수사본부라고 해봐야 평범한 회의실에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뿐이었다. 앞에선 넓은 탁자를 둘러싸고 5-6명의 경찰들이 모여앉아 대화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아니, 자네들이 여긴 웬일인가? 창가 쪽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레이시치 경부가 엉거주춤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다. 다른 경찰들도 서롱주의 얼굴을 알아보고 분분히 인사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경부님. 요번에 유씨 실종 사건은 잘 풀려가고 있는지요? 서롱주와 악수를 나누던 레이시치 경부는 떫은 감을 씹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자네도 이번 일에 관심이 있나? 어설프게 발을 들이밀 생각이라면 그만두게나.
협박장 때문입니까? 이미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은 모양이군. 자네한테 특별히 숨길 생각도 없네만. 레이시치 경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편지 봉투를 서롱주에게 건네줬다. 안에는 신문 할자를 오려붙여 만든 편지가 들어있었다. 유원기 씨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12월 20일까지 1만 원을 준비하고 다음 연락을 기다려라. 그리고 경찰은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철수하라.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한 인질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서롱주는 편지에서 눈을 떼고 이렇게 말했다.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머리가 나쁜 범죄자의 소행 같진 않군요. 아마도 닳고 다른 지능범의 짓이겠죠. 레이시치 경부는 한숨처럼 길게 담배 연기를 토해냈다. 잿빛의 연기가 뭉글거리며 피어오르고 피로에 찌든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그 빌어먹을 협박 편지 때문에 대놓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처지라네. 가족들은 경찰들이 나섰다간 유 씨가 죽을 거라며 성화를 부리질 않나. 기자들은 경찰이 나서지 않고 뭐 하느냐며 질타를 하질 않나. 하여간 아주 죽을 맛이야. 신문을 보니 유 씨가 인력거를 타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던데 혹시 인력거꾼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진 못했습니까? 가네무라 말이지. 틀렸어. 완전히 텄어. 레이시치 경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를 검지로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 투실투실한 볼살을 실룩거리며 담배를 뻑뻑 피워댔다. 사건 당시 가네무라는 미스코시 백화점 앞에 가로등을 고치는 중이었네. 그런데 날이 어두운 데다가 가로등 불빛도 없었던 탓에 사람의 얼굴은 도무지 분별할 수 없었다는군. 그저 실루엣처럼 새까만 윤곽선으로만 보였다는 거야. 다른 목격자는 없습니까? 없어. 혹시나 해서 경성의 인력거 조합에도 사람을 보내 조사해봤지만 범행 당일 도둑 맞거나 사라진 인력거는 없다는 걸세. 아마 훨씬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둔 거겠지. 정말 주도 면밀한 놈이야. 지금은 뭐든 단서를 잡아보려고 사법경찰을 풀어 명치정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샅샅이 뒤져보는 중이라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군. 경부는 탁자에 깔린 경성신의 지도를 우울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명치정에서 동대문 사이의 길이란 길에는 온통 조그만 깃발이 꽂혀 있었다. 서롱주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밤길을 달리는 인력거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겠지. 경성시내 인력거가 한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망할 놈의 인력거꾼이 유 씨를 납치해간 게 분명한데 어디로 갔는지는 고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 레이시치 경부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연이어 한숨이 터져나오고 침묵이 이어지면서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울한 분위기. 그러나 서롱주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다. 도리어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네가. 레이시치 경부는 들으라는 듯이 흥하고 쿠드숨을 쳤다. 말만이라도 고맙군 그래. 하지만 아무리 자네라도 이번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네만. 범인이 누군지 아니면 하다못해 유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다면 모를까.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담배꽁초를 잿더리에 비벼대던 레이시치 경부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다른 경찰들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롱주를 주시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한결같이 의심과 회의의 감정이었다. 그게 정말인가? 설마 농담은 아니겠지? 레이시치 경부는 다그치듯 물었다.
만일 제가 농담을 한다면 이렇게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할 리는 없죠. 때마침 누군가가 방문을 두들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설 선생님, 김수영 군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야 온 모양이군요. 설ong주는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냈다. 어서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의 순사버와 김수영 군이었다. 김 군은 경찰서가 처음이라는 듯이 불안한 얼굴로 쭈뼛거리며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 이쪽은 제 고등학교 후배인 김수영이라 합니다. 지금은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 학생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그 소갯말에 힘입어 김수영은 레이시치 경부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며 인사를 했다. 경부는 차갑게 눈인사를 건네더니 곧장 시선을 돌려 설ong주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래. 여기 이 친구가 자네 후배라는 사실은 아주 잘 알았네. 하지만 내 허락도 없이 민간인을 함부로 서에 들어오게 하다니 대체 무슨 꿍꿍인가?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그건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설ong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김수영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을 걸었다. 김군, 아까 존버로 가져오라고 한 건 가져왔나? 예. 허군이 찍힌 사진은 원본 필름인 네가 필름까지 모두 다 챙겨왔습니다. 이번에 방학을 틈타 앨범을 정리하려고 가져왔었거든요. 김수영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그는 거기서 한 장의 사진을 골라 설ong주에게 내밀었다. 여기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사진이군요. 일본 신사를 배경으로 학생복을 입은 젊은이가 손으로 V자를 그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독사진이었다. 설ong주는 그 사진을 보며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잘생긴 친구였군. 이 얼굴에 덧칠을 해야 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데. 설ong주는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더니 나와 레이시치 경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경부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왕도순군, 자네를 위해서 쉽게 변장하는 법을 알려주겠네. 첫 번째는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모자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안경을 쓰거나 벗는 것, 세 번째는 수염을 깎거나 붙이는 걸세. 갑자기 뭔 변장 얘기를 하는 건가? 레이시치 경부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묻자 설ong주는 사진을 만년필 뚜껑으로 톡톡 두들기며 말했다. 경부님, 여기 이 사진에 찍힌 젊은이를 잘 보십시오. 이 친구는 허명주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등쳐먹던 사기꾼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경부는 눈을 멀뚱거리며 사진을 봤다. 그럼 이 친구에게 간단한 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설ong주는 번개같이 만년필을 휘둘러 허군의 코 밑과 턱 밑에 수염을 그려 넣었다. 나는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 외쳤다. 아니, 이건 그 인력국 군이잖아. 수염이 붙은 허군의 얼굴은 조금 덜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엿새 전에 봤던 인력국 군의 얼굴과 완전히 똑같았다. 설ong주의 입가에는 득이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설ong주는 시내 지도로 시선을 옮겼다.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빛나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명치정과 동대문 사이의 길을 훑어내려갔다. 어디 보자. 명치정 1정목에서부터 청계천 병까지 연결된 고갯길, 장춘단 공원으로 가는 내리막길, 경성제대까지 이어진 오르막길이 비교적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군. 그는 번개같이 손을 올려 방금 자신이 언급한 길에 꽂혀있던 깃발만 남기고 다른 깃발은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과 필름을 탁자 위에 자르르 쏟아내며 말했다. 레이시치 경부님, 여기 이 사진들 속에 찍힌 인물은 좀스러운 사기꾼인 동시에 유원기 씨를 납치한 대범한 유괴범이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얼굴을 더럽히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붙여 인력거꾼으로 변장을 했지만 지금은 수염을 모두 떼어내고 유들유들한 낯짝을 드러낸 채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겠죠. 여기 깃발이 꽂혀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면 반드시 놈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레이시치 경부는 경찰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서 호기심은 약간 모자란 편이었다. 하지만 행동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서롱줄을 붙들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두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부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당장 이 자식 사진을 인쇄소로 가져가서 대량으로 찍어내. 그리고 여기 깃발이 꽂힌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해서 녀석을 찾아내라고. 꾸무럭대지 말고 당장 튀어나가. 다음 날 새벽이 되기 전에 사건은 깨끗이 해결되었다. 유괴범 일당은 전원 체포되고 유원기 씨는 경찰의 보호 아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경성 시내의 신문이란 신문은 경찰의 계속한 사건 해결을 상찬하는 기사로 도배가 되었다. 동트기 전에 유영식이 하숙집으로 찾아와 서롱주에게 큰 절을 올리며 두툼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서롱주라는 사실을 김수영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10시경에는 레이시치 경부가 찾아와 서롱주의 활약을 치하했다. 우리는 탁자에 둘러앉아 호도순 부인이 끓여준 생강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무엇보다도 유원기 씨가 무사히 구출돼서 다행이군요. 서롱주는 그렇게 말하며 레이시치 경부가 건네준 고급 담배를 입에 물었다. 경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지금 치조 중인 애만 놈들은 몸값을 받은 다음에 유원기 씨를 해치울 생각이었나 보더라고. 그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놈들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내가 물었다. 종로통에서 경송제대로 가는 오르막길이었어. 아래쪽 사거리에서 채소 행상을 하던 할머니가 사건 당일 저녁 7시 반쯤에 인력거 한 대가 오르막길을 가는 걸 봤다는 거야. 경부는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놈들의 은신처를 찾아낼 수 있었네. 부동산 업자 중에 사진 속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거든. 업자 말로는 녀석이 보름 전 근처에 있는 2층짜리 문화주택을 월세로 빌렸다는 거야. 거기에 찾아가 봤더니 마당에 인력거가 떡하니 놓여있더라고. 더 우물쭈물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대로 덮쳤지. 일당은 몇이나 됐습니까? 서롱주의 물음에 경부는 담뱃불을 붙이며 답했다. 3명이었네. 두목은 그 허염을 건한 조선인 젊은이였네. 도쿄에서 유학생 허명주를 사칭했던 바로 그놈 말이야. 본명은 안성준. 나이는 23에 불과하지만 소매치기에 도둑질에 강도질까지. 웬만한 범죄는 거의 다 통달한 무서운 녀석이더군. 게다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비상해서 18살 이후로는 경찰에 잡힌 적이 없다네. 하지만 그 기록도 이젠 끝이로군요. 그렇지. 경찰 입장에서 날터니를 뺀 것처럼 후련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네. 한데 설군, 난 궁금한 게 있네. 나는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어째서 내가 만난 인력거꾼이 허군, 아니 그 안성준이라는 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한 건가? 그리고 녀석이 범인일 거라고 단정하게 된 이유는 대체 뭐지? 그야 어제 자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였지. 먼저 조선인 노동자의 문맹률은 무척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군. 한자는 고사하고 한글을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는 형편이야. 그런데 엿새 전에 자네가 만난 인력거꾼은 용명간이라고 말하자 뉴메이칸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고쳐서 말할 정도로 한자에 밝았단 말씀이야. 여관 이름을 일본어로 말했다고 해서
한자에 밝다고 말할 순 없지. 누군가에게 들은 건지도 모르잖나. 나도 처음엔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네. 서롱주는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내뿜었다. 그는 생강차로 입술을 축이고 입을 열었다. 녀석의 인력거를 타고 청계천 변을 달리던 중에 우연히 2년 전에 유아 살인 사건을 화제로 삼았다고 했지. 그때 오갔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려주지 않겠나. 그야 몇 번이라도 들려줄 수 있네. 내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라고 했더니 인력거꾼은 손도끼가 딱딱해서 오싹해지는 놈이 습죠 라고 말했었지. 손도끼가 딱딱해서 오싹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레이시치 경부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다. 서롱주는 담배 연기와 함께 가벼운 미소를 흘렸다. 아마 경부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손나도끼와 아타타카이 오사케데모 노메마쇼. 경부는 벌떡 일어나 입에서 한 문텅이의 담배 연기를 토해내며 외쳤다. 그럴 때는 따뜻한 술이라도 드시지요라고. 네, 그렇습니다. 인력거꾼은 일본어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목소리였다. 서롱주는 다시 내게 눈을 돌렸다. 보통의 조선인이었다면 그 인력거꾼이 일본어를 말한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중국인이지. 조선인 인력거꾼이 당연히 조선어를 말한 거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그가 말한 일본어를 머릿속에서 억지로 조선어에 깨어 맞췄어. 그래서 손도끼가 딱딱해서 오싹해지는 놈이 습죠. 라는 뜻모를 문장으로 인식하게 된 거지. 나는 그제서야 그날의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네. 내가 등골이 오싹해진다라고 하니까 그럴 땐 따뜻한 술이라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였군. 맞았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그 인력거꾼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다네. 조선에서도 오사케니 와라바시니 하는 일본어 단어가 일상적으로 통하긴 하네만 완성된 일본어 문장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 계급으로 한정돼 있거든. 인력거꾼. 즉 안성주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핑계로 입을 꽉 다물어 버렸네. 그리고 명치종으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로 뛰어갔지. 힘든 길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름길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치종까지 불과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야. 다른 인력거꾼처럼 평지의 우회로를 달렸다면 30분을 훨씬 넘겼겠지. 어제 인력거를 타고 루메이칸으로 간 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군. 그렇다네. 그리고 자네가 인력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달리는 중에는 인력거가 자연스레 뒤로 젖혀지게 되지. 덕분에 자네는 마치 누운 듯이 편히 잘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정상을 지나 짧은 내리막으로 접어들 때 인력거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크게 흔들렸겠지. 그 충격으로 가방이 뒤집혀 내용물이 뒤섞인 게지. 자넨 몇 번 눈을 깜빡이다가 다시 잠들어 버렸을 테고. 일본어에 능하고 일부러 비탈길을 달리는 인력거꾼이라.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많지 않은가. 거기서 나는 어제 오전에 김군을 통해 알게 된 일련의 사건을 떠올렸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서롱주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허명주는 일본에서 꽤 오랫동안 유학생 행세를 했으니 일본어엔 능숙해졌겠지. 어쩌면 무심결에 입에서 일본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몸을 배웠을지 몰라. 두 번째, 허명주는 숙련된 마라손 주자이기도 했어. 세 번째, 며칠 전에 유괴당한 유원기 씨는 도쿄 관동 지역 경기의 회원인 유영식 군의 아버지였어. 네 번째, 거부 유원기 씨는 인력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납치당했지.
마지막으로 왕도선. 바로 자네가 엿새 전에 만난 인력거꾼이 그 허군일 것이라고 가정하니 모든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더군. 허명주, 즉 안성주는 경기의 사람들에게 푼돈을 뜯어먹는 데 만족할 정도로 그릇이 작은 녀석이 아니었어. 녀석은 틈날 때마다 그들 부잣집 도련님들의 인적사항을 샅샅이 조사했네. 뭔가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거나 그 가족을 납치해 큰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겠지. 그리고 첫 번째 목표로 유원기 씨를 선택한 거야.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자 녀석은 일본의 유학생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기로 했지. 그것도 최대한 눈에 띄는 방법으로. 녀석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여기저기 빚을 많이 져서 아무 말도 없이 잠적했다간 야반 도주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거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꼬리를 잡힐 게 뻔하잖나. 하지만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정정당당하게 귀국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 그러다간 가짜 신분이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그의 계획은 몽땅 다 수포로 돌아갈 테니. 그래서 녀석은 생각 끝에 요란한 실종극을 벌이기로 한 거야. 수수께끼를 잔뜩 남기고 증발해버린다면 경기의 친구들은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하다가 빚을 떼어 먹힌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쨌건 거기 모인 건 하나같이 한심한 한량들 뿐이니까. 그리고 일본 경찰은 술자리에서 사라진 조선인 유학생들한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계산했을 걸세. 실제로 그 계산은 정확했고. 은근한 비난에 리시치 경부는 얼굴을 붉혔지만 차마 반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자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설ong주는 그의 얼굴을 본체만 채 설명을 계속했다. 녀석은 조선에 오자마자 옛 동료를 모으고 북천의 비탈길을 골라 아지트를 구했네. 북천엔 가로등이 없어 해가 저물면 코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렵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엔 인가도 드문 데다가 다른 인력거가 다니지를 않아 사람들의 눈에 띌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어. 동료들이 유씨를 감치하고 적당한 기회를 물색하는 동안 그 자신은 인력거꾼 행사가 몸에 배도록 맹훈련을 했네. 그래서 수염을 붙여 간단한 변장을 하고 인력거를 끌고 다닌 걸세. 물론 고갯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훈련의 일환으로 삼았겠지. 사건 당일 녀석은 인력거에 유씨를 태운 채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오리막길을 일직선으로 올라갔을 걸세. 도중에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이 뛰어나와 꾸벅꾸벅 졸고 있던 유씨 입을 틀어막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대로 아지트로 끌고 갔을 거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놈들은 거액을 챙겨 잠적할 수 있었겠지. 참혹하게 살해당한 유씨의 시체와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머리를 쥐어듣는 한 무더기에 경찰을 남긴 채. 하지만 불행히도 안성주는 훈련 도중에 자네를 태우고 흥에 겨워 떠들다가 태연하게 일본어를 짓거리는 실수를 저질렀네. 하필이면 나와 같이 사는 자네한테 말이야. 그날 녀석은 십전을 받아지고 운수 좋은 날이라며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운수 나쁜 날이었던 거지. 나와 레이시치 경부는 그의 추리에 재차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부가 찻잔을 비우고 경찰서로 돌아간 뒤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봐, 설ong주. 이번 사건으로 경부는 명성을 얻었고 유씨 가족은 아버지를 얻었고 신문은 기사거리를 얻었는데 자넨 뭘 얻었나? 글쎄, 일단은 재미있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들 수 있겠군. 그는 유영식에게 받은 금일봉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폐를 세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후배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흉악한 범죄자에게 희생당할 뻔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은 대가로 100원이란 돈을 얻을 수 있었지. 자, 왕도성군. 오늘 저녁엔 오랜만에 종로 3종목에 나가 한 잔 거하게 걸치는 게 어떻겠나. 물론 술값은
내가 부담하겠네. 하하.